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집권 2기 첫 번째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해졌다며 경제 성과와 국경안보 등 이민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우린 더 나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0분 동안 진행된 역대 최장 국정연설에서 경제 성과와 국경안보 등 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대통령은 불과 1년 만에 우린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번역을 이루어냈다며 우리의 국경은 안전해졌고 사기는 회복됐으며 물가는 하락하고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관세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런 제약이나 통제 없이 4년 동안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우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국경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단 한 명의 불법 이민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입되는 펜타닐 양이 56% 감소했다고 밝히고 살인사건 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글로벌 15% 일괄관세란 대체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 돌파에 나서 대법원의 제동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관세 리스크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3명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6대3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은 금액과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권한의 방대한 범위와 역사적,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선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이 제시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국경세관 보호국은 22일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관세 징수를 24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란 또 다른 법률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이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 징수가 중단되는 바로 그 시각 이후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고 새로운 10%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24일 오전 0시 1분 발효될 예정이며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합니다. 정부가 거두어들인 관세 환급 문제 역시 중대한 변수입니다. 연방 정부는 관세로 12월 중순까지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지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은 각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갔다며 환급을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거두어들인 관세 수입 1,34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갔고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할지 여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이송했다며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급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가 정부를 상대로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환급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추가 줄 소송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취업 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했습니다. 2순위는 오픈 상태로 바뀌었고 3순위도 2개월에서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다만 가족 이민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대부분의 취업 이민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 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취업 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4년 4월 1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6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문호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오랜만에 오픈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도 숙련직, 비숙련직 문호 모두 진전했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기존 2023년 6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됐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했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1년 9월 1일에서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6월 22일로 6개월 3주 대폭 개선됐습니다. 종교 이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이민 4순위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7월 15일로 6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1년 3월 15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9개월 넘게 대폭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비자 발급 일자와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2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만 기존 2026년 1월 22일에서 2026년 2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나머지 가족 이민 문호는 2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으면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 19일 가족 구성원 일부가 무자격자인 혼합신분 가구를 연방주택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합신분 가구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합법 신분을 가진 구성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됩니다. 4인 가족 중 1명이 서류 미비자일 경우 전체 지원액의 약 75% 수준만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가구 전체가 주택 지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당국이나 건물주가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UD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주택 자원을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정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최소 8만에서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 정부가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임시 중단합니다. 정부는 미네소타주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 완전하게 해명하기 전엔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디케어 사기에 대해서도 곧 전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어제 정부는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임시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이 연방 정부의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단속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미네소타주가 미국민 납세자의 돈을 제대로 지켜야 할 의무를 진정으로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책임자 마흐멧 오즈 박사는 사기로 의료수당을 챙기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악당들이라고 칭하면서 연방 정부는 미네소타주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던 보건의료 안전망 메디케이드의 지원금 2억 5,950만 달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주민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며 미네소타주와 다른 주들의 지도자 중 메디케이드 자금의 수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네소타주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해명하기 전엔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그동안 전국에서 지원금 사기를 적발하겠다고 외쳐왔던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에 대해서도 곧 사기 수령을 전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메디케이드를 악용하는 성인 데이케어에 무려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지급 내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감사원은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주 감사원의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 보건국의 강력한 감독이 없다면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의 복지는 물론 납세자 세금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감사원은 성인 데이케어 문제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디케이드 지급 내역, 증빙 서류가 미비한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 사례, 건물 규정 위반, 평가 및 서비스 계획 미준수 등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장기 요양 보험 네트워크와 계약이 해지된 기관들, 심지어 이전의 사기나 부정행위 때문에 해지된 곳들까지 계속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약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지급 내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데이케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돈을 청구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퀸즈 플러싱,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와 그레이브스엔드, 프리포트 등에 있는 기관 3곳에서 총 67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청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성인 데이케어 기관 건물 규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수용한 경우와 건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신체 인지 기능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주 정부는 부정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 2억 8,500만 달러를 재검토하고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시 확인하는 문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악명 높은 마약왕 엘멘초가 체포된 이후 보복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멕시코에 대해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멕시코 내 미국 시민을 해치거나 위협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멕시코 전역에서 납치, 강도, 총격전 등 높은 범죄율을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특히 게레로, 콜리마 등 6개 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은 매우 위험하며 카르텔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4단계 여행 금지령이 내려진 지역은 콜리마, 게레로, 미초아칸, 시날로아, 타마울리파스, 사카테카스주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치안 상황과 갱단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우린 멕시코 내 범죄 조직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이며 카르텔이 우리 국민을 겨냥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준수하고 야간 통행 제한, 무장 경비가 있는 호텔 이용,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보안 조치를 당부하고 국무부 여행 경보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멕시코 할리스코주와 과나우아토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라며 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